나무를 당장 태워 없애야 합니다. 한 나무라도 남기면 다른 식물들이 모두 죽습니다. 전 세계가 생태계의 암세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키웠습니다. 당장 뽑아버려. 한 나무라도 남기면 매장시킬 거야. 험한 말들이 세계환경청에서 쏟아졌습니다. 왜 한국은 미루나무를 퇴치하기는 고사하고 가로수나 보호수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연방환경청 담당관이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그레이스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25년간 생태감사관으로 일해왔죠. 하버드에서 환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고 MIT에서 생물정보학 연구도 했습니다. 포플러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적 동요에 나오는 미루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런 나무들은 전형적인 침입종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책상 위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UN 생태보건 프로젝트 결과였는데 전 세계 190개국 중 단 한 나라만 포플러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전 세계 환경 기준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만든 국제 기준을 무시하는 건 너무 오만했습니다. 포플러는 빠르게 자라면서 토착 식물들을 밀어내고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문제 식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플러 제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원환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레이스 박사, 한국의 포플러 정책이 국제환경기준에 위배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치적 압박이 시작됐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환경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모습이 보였죠.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MIT 시절 동료였던 마이클 로빈슨이 현재 한국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것도 포플러 생태계 연구를요. 마이클은 학회에서 한국 모델이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화가 났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도전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환경기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속상한 건 딸 수지와의 갈등이었어요.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수지는 현재 한국에서 환경 NGO 활동가로 일하고 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큰 싸움을 했죠. 엄마는 데이터만 보지 생명은 보지 않아요. 수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숲은 엄마가 박멸하려는 식물이 아니라 생명들이 공존하는 집이에요. 그때는 그저 감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몇 년 살더니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었다고 여겼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정책 수정을 권고하고 포플러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정부가 보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건 관료적인 변명과 핑계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레이스 박사님, 가평과 홍천의 포플러 숲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담당자는 자신만만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뭘 보여줄 건데요? 침입종이 토착 식물을 밀어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 말인가요? 첫 번째 충격은 가평 포플러 숲에서 시작됐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포플러가 다른 나무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까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포플러는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배워온 생태학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포플러 아래에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람쥐, 청설모, 심지어 멧돼지 흔적까지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침입종 주변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마 특수한 조건 때문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홍천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서울대 박철민 교수를 만났거든요. 박 교수는 한국의 포플러 연구 권위자였어요. 그레이스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의 포플러가 해외 품종과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박 교수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포플러는 포플러죠. 품종이 다르다고 해서 생태적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시죠. 그가 내민 연구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포플러는 60년 전부터 자체 품종 개량을 거쳐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게 됐다는 거였어요. 토양 개선 효과, 수분 조절 능력, 다른 식물과의 공생 관계까지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던 포플러와 달랐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데이터일 거야. 저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보여준 30년간의 연구 결과는 너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박사님, 외국에서는 왜 포플러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박 교수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포플러가 정말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깊이 조사해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박철민 교수가 저를 6.25 전쟁 기념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역사 공부를 시키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흑백 사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박 교수가 가리킨 1953년 한국의 산 사진에는 민둥산만 가득했어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땅이었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 푸르른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과 7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 복원 과정에서 포플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는 나무는 포플러뿐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포플러가 먼저 뿌리를 내리면서 토양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포플러는 침입자가 아니라 선구자였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침입종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지만 한국 땅은 이미 완전히 파괴됐었다는 거죠. 포플러는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나무였습니다. 한국의 포플러는 침입자가 아니라 구원자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포플러를 제거해야 할 해충으로만 봤는데 한국에서는 생태계 복원의 영웅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플러가 다른 나무들을 방해하지 않나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50년생 포플러 숲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플러 아래에서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포플러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스스로 물러난다는 설명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른 나무들이 충분히 자라면 포플러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그 자리에 더 다양한 나무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생태계였어요. 미국에서 본 포플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포플러는 자연순환의 일부였던 거죠.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생태계에 포플러를 심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파괴된 땅에서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답변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25년간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제거한 수많은 포플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전문가적 신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내일 제가 만날 사람에게서 올 예정이었습니다. 글자 수가 1180자로 900자를 초과했습니다. 88만 900자 범위에 맞춰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박철민 교수가 저를 30년생 포플러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보라고 했어요. 토양 샘플, 생물 다양성 조사, 수종 분포까지 모든 걸 직접 측정해보라는 거였죠. 이번엔 미국 방식으로 조사해보세요. 박 교수의 말에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적어도 데이터 수집만큼은 제가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토양 샘플에서부터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포플러 주변 토양의 질소 함량이 일반 숲보다 30% 높았어요. 인 함량은 25% 높았고 유기물 함량은 40% 높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저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포플러가 토양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조사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플러 숲에서 발견된 식물 종류가 127종이었어요. 일반적인 침입종 지역에서는 2030종 정도만 발견되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곤충 종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비 23종, 딱정벌레 41종, 거미 18종까지 발견됐습니다. 침입종 주변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 맞나요? 저는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측정한 결과인데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 제가 신봉해온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한국의 포플러는 침입종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었습니다. 더 참혹한 깨달음이 이어졌어요. 미국에서 제가 제거한 포플러들 중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박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25년간 제가 해온 모든 일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제 내부 보고서를 폐기했습니다. 한국의 포플러 정책이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지야, 엄마가 틀렸던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게 맞았어. 숲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었구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지는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만나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엄마가 꼭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편견, 데이터만 믿고 현실을 보지 못했던 제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딸과의 만남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가 저를 강원도 한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75세 박순자 할머니가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 할머니를 3년째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수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놀랍게도 포플러와 꿀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포플러 꽃이 피면 꿀벌들이 제일 좋아해요. 다른 나무 꽃보다 꿀이 더 많이 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플러가 꿀벌 생태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포플러가 다른 나무들을 방해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포플러는 착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포플러 숲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포플러와 함께 자란 아카시아, 밤나무, 사과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모두 포플러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땅이 너무 척박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의 설명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후 이 마을에 첫 번째 포플러를 심으신 분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다고 했습니다. 60년 전에 제가 심은 포플러 한 그루가 지금 이 숲을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환경보건의 선구자셨군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나무를 심었을 뿐이에요. 나무가 다 알아서 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혜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었습니다. 포플러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거였죠. 수지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수지야, 엄마가 너무 무지했구나.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잖아요. 숲은 시스템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요. 수지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포플러를 잘 기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한 그루씩 나무를 심기 시작한 사람들. 그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되고 그 숲이 다시 생명을 키우는 순환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 수석 감사관이 한국에 대해 뭘 발표할지 궁금했던 거죠.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한국은 포플러를 길들인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발언이었거든요. 25년간 저는 포플러를 침입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환경 기준은 한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복이 아닌 공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저는 박철민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 나라의 위대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권위를 내려놓고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포플러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성공 사례라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모델을 전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박철민 교수가 저를 공항으로 배웅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국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더 대단하다고 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산들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70년 전 민둥산이었던 곳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되었습니다. 오, 한국이여.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당신들이 해낸 일은 기적입니다. 수지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었어요. 포플러 한 그루에서 시작해서 전체 생태계를 복원해낸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의 전도사가 되어야겠다고요.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더 놀라운 변화가 미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포플러 모델이 UN 생태복원 프로젝트에서 공식 채택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 기자회견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한국 가평과 홍천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침입종으로 여겨졌던 포플러가 갑자기 생태계 복원의 희망으로 떠오른 거죠.
동료 마이클 로빈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새로운 국제 기준이 될 것 같다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한국식 포플러 관리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유럽 환경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셨군요. 우리는 포플러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철학을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우리 선조들은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라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만들고 그 숲이 생명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포플러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자라며 다른 생명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나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상생의 철학이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레이스 박사님도 포플러 같은 분이십니다. 진실을 위해 자신의 기존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이런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환경기술이 아니었어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5년간 해온 모든 연구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생태 복원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왔어요. 박철민 교수와 함께 가평 포플러 숲을 다시 걸으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1년 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에 가득 찬 채로 왔었죠.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제가 변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어요. 그 사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한국식 포플러 관리법을 도입한 결과 황폐화된 토지 3만 헥타르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 모델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환경이 만든다는 말씀, 이제야 정말 이해하겠어요. 저는 포플러 한 그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침입종이었던 포플러가 한국에서는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수지와 함께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양봉장도 더욱 번창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1년 전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포플러가 착한 나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나무는 원래 다 착하다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거였어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복하려 하지 말고 공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다고. 예전엔 데이터로만 세상을 봤는데 지금은 생명으로 본다고 했어요. 내가 맞았어, 수지야.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전 세계가 한국의 생태 철학을 따라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파괴된 땅들이 모두 푸른 숲으로 변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에게
당신들이 포플러를 살린 게 아닙니다. 포플러가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민둥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푸른 숲을 만들어낸 당신들의 정신력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무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전도사가 되어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플러 한 그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도 이런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